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이달 초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대주주 MBK 파트너스의 책임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가 단기 수익 극대화에 집중하면서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해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인데요. 반면에 그 외에 그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유통기업들 보면 수익성 중심의 경영 전략을 추진하면서 실적이 나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근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또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사모펀드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사모펀드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 운영 방식의 문제점과 보완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보를 많이 알수록 투자 수익이 높아질까요? 유튜브와 SNS 영향으로 매일같이 투자 정보가 쏟아지는데요. 이 문제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루머 같은 소음과 알짜 정보를 구분해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알짜 정보를 골라내고 어떻게 투자에 접근해야 하는지를 다룬 책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업 회생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네. 이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었죠. 네, 지난 4일 기업회생 신청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기자간담회가 열렸고요. 조지현 홈플러스 사장은 이번 회생 절차로 불편을 겪고 계신 협력사, 입점주, 채권자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책임 있는 자세로 모든 채권을 변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채권 변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13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상거래 채권 중에서 3,400억 원을 상환 완료했고 대부분의 영세업자 채권부터 곧 지급이 완료될 것이다. 이런 설명도 내놨고요. 네. 현재 보유 현금이 1,600억 원이고 지금 영업을 통해서 매일 현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상거래 채권 지급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일단 뭐 협력업체들에는 정산이라든가 채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네. 대주주 MBK 파트너스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고요? 네, 오늘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됐어요. 오늘 기자간담회에는 이제 홈플러스 대표도 겸하고 있는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도 참석을 했거든요. 네.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 부회장한테 질문이 나온 거죠.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 부회장이 오늘은 홈플러스 경영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궁금한 걸 답변하는 자리니까 홈플러스와 관련된 질문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 부회장의 답변은 마치 이게 홈플러스 경영적인 지금 문제와 MBK 파트너스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게 분리해서 보긴 쉽지 않잖아요. 볼 수 있나? 그러니까 다 의문이 들죠. 네.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고 경영에도 직접 참여를 하면서 각종 경영 효율화 과정을 지휘해 왔는데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모순 같기도 하고 책임 회피로도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질문도 나왔거든요. MBK가 기업 회생에 대한 의지가 있냐. 이런 질문에도 좀 이상해요, 답이. 부도를 막고 회사를 정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길은 회생밖에 없다. 지금 MBK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고 최대한 협력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로서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한 질문을 한 건데 네. 주주로서의 권리를 얘기한 게 다소 좀 엉뚱하고 이 역시 또
책임 회피성 발언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태도에 대한 문제도 좀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산이 늦어진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아직 차례가 안 된 분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받으신 분들은 불만을 제기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이거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도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또 이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광일 부회장이나 조지현 사장이 서로 쳐다보면서 뭐 웃기도 하고요. 이런 식의 그 태도를 보이니까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이런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리고요. 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그간 쟁점이었던 소득 대체율을 네. 야당이 정부 여당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좀 왔다 갔다 했죠. 44% 얘기했다가 43%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가 결국에는 44%를 고수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정부 여당인 43%를 수용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대신 이제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것, 또 출산이나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것,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이런 세 가지를 부차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네. 다만 지금 또 하나의 쟁점이죠. 그 보험료율이나 소득 대체율을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이것도 지금 정부 여당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자동 조정 장치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네.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일단 여당이 국민의힘은 소득 대체율 43%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거나 뭐 군출산 크레딧 확대 이런 부수적인 제안도 정부와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 조정 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지속해서 협의하겠다라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여야가 소득 대체율 43%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지금 모양새가 됐죠. 그러니까 이 소득 대체율을 골자로 한 일단 모수개혁 입법안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에 강남 그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네. 이제 투기 세력 단속에 나섰습니다. 네, 서울시가 오늘 그 발표를 한 게 지난주부터 자치구와 합동 현장 점검만을 편성해서 허위 매물이라든지 가격 담합 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라는 점을 오늘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이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이후에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어오르니까 서울시가 이런 현장 단속을 통해서 투기 세력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지금 토지거래제 허가 그 해제 이후에 서울 아파트값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값 동향 발표한 걸 보면 3월 둘째 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전주 대비 0.2%가 올랐는데요. 지금 2월부터 계속해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추세고요. 네. 특히 이제 토지 해제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게 송파구인데 송파구의 경우에는 전주 대비 0.72% 상승했습니다. 7년 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과도한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네. 관세 전쟁이 격화될 조짐 보이자 금값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면서요? 네, 결국 온스당 3,000달러 돌파했습니다. 돌파했군요. 네. 네. 이번 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대로 시행을 했죠. 그리고 다음 달에는 지금 상호 관세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관세 전쟁이 세계를 상대로 본격 격화될 양상을 보이니까 안전자산 수요가 또 올라가면서 금값 상승에 대한 압력 가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이틀 전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리고 어제는 또 생산자 물가가 나왔는데 상승률을 보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달에 또 FOMC가 예정돼 있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재개할 것이란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지금 결국
금값을 밀어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실물 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금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내내 이런 식으로 미국발 관세 정책이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확대될 국면이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꾸준히 금을 매입하고 있고 이런 수요도 있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지금 뭐 정전 협정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 지정학적 불안이 여전한 걸 감안하면 올해도 금값은 강세가 예상된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금값이 3,000달러를 돌파하기는 했지만 올해 아마 3,200달러대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는 곳은 3,5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런 공격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을 두고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처럼 사모펀드가 사들인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장의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홈플러스 상황을 다른 사모펀드 소유 기업들에게까지 일반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이번 홈플러스 사태 문제점 살펴보고요. 또 사모펀드 운영 사례는 어떤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홈플러스 사태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일단 그 악화되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 좀 진행 상황을 살펴볼까요? 처음에 이제 3일이었지 않습니까? 지난 네. 3일에 기습적으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 신청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 이 정도로 지금 기업회생 신청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건가? 안 좋았던 걸까요? 그럴까요? 네, 사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유통업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대세로 가고 있어서 오프라인 네. 영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는 틀림없고요. 그래서 이제 홈플러스도 2021년도 그러니까 22년 2월 결산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24년까지가 네. 1,000억 예산 2,000억 정도 계속 적자가 났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24년 이제 11월 3분기를 이제 그 잠정 결산을 해보면 약 1,571억 정도가 적자인 걸로 나타났어요. 네, 네. 그 이제 2024년 11월 그때 당시에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가 한 5조 4천억 정도. 네. 부채 비율이 1,408% 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지금 코로나 시점을 맞이해서 온라인 유통이 오프라인 유통보다 커진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프라인에 중점을 뒀던 이 홈플러스가 적자를 계속 내고 있었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경영상가 매우 안 좋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대형 마트 업계 2위지 않습니까? 네. 그 이마트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습니까? 같은 그 2011년, 12년, 13년 거쳐오면서 이마트도 최악이었죠. 2021년, 22년, 23년 거쳐오면서 네. 어땠나요? 이마트도 최악이었죠. 그래서 네. 계속 점포 정리하고 있고 네. 새로운 사업 계획 만들고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 구조를 만들고 있고 알리바바와 합작으로 네. 유통 플랫폼을 만들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프라인만 갖고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쿠팡이 워낙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대형 유통마트나 백화점들로 매출이 높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생존이 가능할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섞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네. 이런 생각으로 좀 그런 전략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네, 근데 있는 제가 중이죠. 처음에 질문을 드렸을 때 네. 기업 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안 좋았었나요 했는데 네.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더라고 하셨어요. 지금 네, 부채 네, 비율이 네. 이렇게 높고 뭐 하더라도 네.
기업회생 신청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교수님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업 회생이라고 하는 거는 법원이 관리하는 절차지 네. 않습니까? 그 기업 회생을 가기 전에 일반적으로는 네. 채권자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하는 이제 단계가 있어요. 이게 구조협약이라는 건데 자율적 구조협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뭐 지금 그 당시 상황에서 홈플러스가 갖고 있는 유동성이 한 3천억 그리고 이제 매월 들어오는 돈이 현금이 한 3천억. 네.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유동성이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보이고 당시에 이제 갖고 있는 자산도 감정가 기준으로 한 4조 7천억 정도 되니까 네. 이게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안 했는데 이제 네. 문제는 이게 경영적 자산이 4조 7천억. 네네. 감정가 기준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영적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제 문제는 A3였다가 A3 마이너스로 떨어졌잖아요. 신용 등급이. 신용 등급. 네.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채권자들한테서 네. 이자율을 더 달라든지 그렇겠죠. 채권을 또 회수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선제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고 선제적이라고 홈플러스 측은 밝힌 거죠. 그렇죠. 네. 홈플러스에 그렇게 박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전략적 판단이다. 왜냐하면 홈플러스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자거든요. 예. 이자가 한 4,600억씩을 내고 있는데 얼마에 달? 얼마? 아니 연간. 예. 연간 4,600억을 내고 있는 건데 4,600억. 네. 그거를 줄이면 네. 사실은 채무 유예를 하게 되잖아요. 변제 유예를. 예. 그것만 줄여도 경영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그럼 네. 핸드폰이 지금 계속 아까 제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네,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동안 좀 소리를 죄송합니다. 저걸 끄고 줄여주시면 온다는 좋겠고요.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기업 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나쁜 건 아닌데 전략적 판단을 그렇게 한 거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홈플러스가 아닌 다른 기업들이라면은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을까요? 아마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화의 또는 구조 협약 뭐 네. 이런 거를 채무자들과 사전에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이제 그 기업의 전략적 판단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 네. 부분은.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도 그러니까 기업 회생이라고 하는 것은 네. 실제로 주주 입장에서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관리를 받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주주로서 또 대주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지를 않고 네.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해서 할 수 있고 네. 법원이 다시 홈플러스 기존 경영진에게 경영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사실은 포기를 한 셈이다. 그래서 오늘 어디죠? 그 오늘 MBK 파트너스 거기 네네네. 김광일 부회장. 네. 네. 거긴가요? 누가 그랬죠? 그 네. 회생 절차는 주주가 가장 큰 희생을 당하는 절차라고 오히려 그렇습니다. 앞받아치면서 사실은. 얘기를 오늘 기자회견에서 했다고 그건 맞는 하더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래요? 네. 자, 어쨌든 그러면 홈플러스 사태가 지금 이제 시장이 큰 걱정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네. 일단 여기가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MBK 파트너스요? 예, MBK 파트너스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를 우리가 좀 짐작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네네. 사실 이제 MBK 파트너스는 2022년 기준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회사예요. 네. 원래 이제 세계 3대 사모펀드 중에 하나인 칼라일 네. 그룹에서 일을 하던 김병주 회장이 2005년에 세운 회사고요. 네. 2022년 1월에는 다이얼 캐피탈에게 지분 13%를 주면서 10억 달러를 투자금으로 받았습니다. 아, 받았군요. 네. 네. 그때 요때 이제 기업 가치가 77억 불이니까 네. 약 8조 8조 5천억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은 셈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사모펀드라는 거는 49인 이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펀드가 3호 블라인드 펀드라는 게 3호. 있나요? 네, 1, 2, 3호 할 때 1, 2, 3호 할 때 3호. 블라인드 펀드라는 게 있는데 블라인드 펀드는 네. 내가 어디다 투자하겠다 알려주지 않고 돈을 모아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운용사가. 네. 여기가 이제 오렌지 라이프 옛날에 ING 생명이죠. 네. ING 생명, 두산 공작기계, 네. 네파. 등산용품 네파. 그렇죠. 네. 네파. 대성산업가스,
그 일본의 아코디아 넥스트 골프라든지 아. 홍콩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이런 데들을 인수를 하거나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블라인드 펀드가 이렇게 인수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생기면 펀드 투자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2022년 현재 8조 5천억 원의 가치로 추산이 된다. 네, 네. 그런 MBK 파트너스가 애초에 그 홈플러스를 인수한 게 2015년으로 15년.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2015년. 처음에는 삼성물산 쪽에서 맞습니다. 원래 홈플러스 운영하다가 네. 거기까지 간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 얘기도 잠깐 해주신다면요. 97년에 이제 삼성물산이 저기 홈플러스를 만들었고요. 네. 99년에 이제 테스코라고 영국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유럽 쪽에서는 가장 큰 유통업체인데 네. 삼성하고 테스코가 영국의 테스코가 합작을 해서 합작법인인 삼성 테스코를 아하.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전을 했어요. 99년에 그러다가 2011년에 삼성물산이 홈플러스 소유권을 전부 다 테스코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삼성 테스코가 빠지고 홈플러스가 됐고 네. 이걸 2015년 MBK가 그때 인수를 테스코가 무슨 분식회계인가 그런 거에 그렇죠. 그때 상당히 휘말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그때 그럼 휘말려가지고. MBK가 좀 싸게 산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네, 않았습니다. 7조 2천억 2천억이면 원인가. 엄청나게 사실은 아니 뭐 엄청나게 비싸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시에 홈플러스는 굉장히 잘 나가던 우리나라 이제 유통 2위 업체였으니까. 네, 네. 그 정도 자산 규모도 그 정도가 됐었고 수익성도 그 정도가 됐었고 그래서 MBK가 욕심을 낼 만했죠. 그러니까 적정 가격에 인수를 하고 잘한 인수였다고 그 당시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아까 연간 이자가 얼마 4,700억이요? 4,600억 정도 네, 되려면은 네. 빌린 돈이 어느 정도인 거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7조 2천억에 인수를 했는데 네. 3조 2천억은 아까 말씀드린 사모 블라인드 펀드에서 나온 네, 것이고 네. 그게 한 44% 됩니다. 네. 나머지 4조를 홈플러스의 자산을 담보로 해갖고 빌린 거예요. 네. 4조를.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의사결정으로는 그 정도면 충분히 현금이 돌아가고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좀 많이 어려워진 거는 맞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유통가의 어떤 변화가 생긴 것도 있고 아니면 MBK 파트너스의 경영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어떤 거예요? 교수님? 그런 거죠. 뭐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약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또는 보통 10년. 5년. 네. 아까 그러니까 펀드 투자자들한테 5년을 그렇습니다. 이제 그건 계약을 하는 겁니다. 네. 5년에 내가 상환을 해드리겠습니다. 또는 10년 내에 상환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하는 거거든요. 그럼 5년을 약정을 했다 그러면 5년 내에 상환을 해야 되니까 네. 빨리 회사 구조 조정하고 뭐 지배구조 개선하고 경영 전략 만들고 해서 성장 가치를 높여야 네. 매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구조를 개선하고 또는 효율을 하고 이거는 잘하는데 네.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걸리면 이제 회사 망가지는 네.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고요. 빨리 매각해야 된다는 이 어떤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다 보면은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꼭 기업 회생 절차를 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유인이 생기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예 매각 처음부터 이제 그 환매를 해주는 네. 이게 펀드를 5년이 됐어요. 또는 10년이 됐어요. 그러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경영 상태 안 좋으면 싼 가격에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는 무조건 회사를 좋게 만드는 상태가 네. 돼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사모펀드가 운영에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기업 회생 그렇죠. 절차를 지금 이제 신용 신청할 수밖에 등급이 없을까? 떨어지고 네.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만약에 그 자금에 문제가 생기면 부도로 갈 수 있잖아요. 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예, 겁니다. 사모펀드한테는. 그러면 환매해 주길 돈도 없어지는 불가능해지는 거고.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 홈플러스처럼 유통업계에서 사모펀드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죠. 네. 그 유통업계를 노리는 이유가 뭘까요? 구조가 괜찮은 건가요? 사모펀드 입장에선?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투자 물건이에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수익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자산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구조 조정을 해서 네. 빨리 그 뭐 점포를 매각한다는 구조 조정하면 빨리 수익을 그렇죠. 아까 자산을 담보로 또 차입할 수 있고 네, 그런 네, 차입 네. 인수 같은 것도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치를 높이기에 가장 적정한 대상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모펀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뭐 여기 지금 MBK가 홈플러스도 있지만 다이닝 브랜드라는 데도 있고요. 우리 다이닝 브랜드라는 그룹에도 지금 MBK가 들어가 네, 있고 네. KLM 파트너스는 맘스터치 아시죠? 네. 네, 거기 들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메가커피는 프리미어 파트너스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버거킹은 어피너티 에코티 파트너스도 있고 네. 그다음에 투썸 플레이스는 칼라일 예. 남양유업이 한동안 복잡했잖아요. 막 시끄럽고 그랬잖아요. 이 갑질 때문에. 네, 인사하고 네. 막 절하고 네.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한행 컴퍼니라는 이제 사모펀드가 갖고 있고요. 매드포 갈릭이라고 하는 데는 어펄마 캐피탈이 갖고 있는 이런 상태. 아유, 그러면 참 사모펀드가 많이들 갖고 있죠. 있네요. 그러면 사모펀드가 지금 홈플러스 같이 다 그렇게 들어와서 나쁘게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쁘게 한다는 표현은 제가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순기능과 연기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순기능이 순기능이 있고 있습니다. 어떤 역기능이 있는지. 사실은 이제 말씀해 주신다면은. 사모펀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사면 네. M&A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경영 효율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비효율적인 거 불필요한 거 다 떨어내고 뭐 자산을 필요하면 매각하기도 하고 해서 구조를 만들고요. 네. 예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전략 지배 구조도 개선하고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가 뜨잖아요. 그러면 내가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간을 정해놓고 결국은 돈놀이를 하는 기업 사냥꾼 아니냐 이렇게 나쁜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기업 사냥꾼은 네.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하고 우리가 늘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벌처 그게 이제 말씀드린 게 벌처 과거에 한동안 유행했던 벌처들이거든요. 얘들은 자기 돈 주로 이제 LBO라고는 차입 의한 인수가 네. 있거든요.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는 이거를 하는데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우리나라 그런 사례 있었잖아요.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사서 자산 다 매각 쪼개서 팔고 엑시돼 버리는 거예요. 네. 이러면 이제 주주들한테 최악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기업들은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안 홈플러스도 하죠. 그런 거 전혀 아니었는데 그럼요. 하다 보니까 유통 구조가 너무 바뀌면서 네, 그게 이제 네. 악재로 작용하면서 그쵸. 생각만큼 지금 수익을 못 내고 못 있는 내고 있는 거죠. 상황에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이제 이 네, 말씀을 네. 해주신 건데요.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돈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야 뭐 벌고 조금 잃든 좀 더 벌든 그건 이제 남의 얘기고 이게 네. 이제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봐 좀 걱정이고 앞으로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인 상장사가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유통가뿐만이 아니라.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계속 이제 재벌하고 상속 이런 개념이잖아요. 회사를 경영권을 물려준다는 개념으로 계속 이제 운영을 해왔단 말이죠. 자산을 물려준다는 개념보다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세, 3세, 4세로 내려가면 경영권이 계속 희석이 돼요. 지분이 좀 떨어지죠. 네네. 네. 지분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그게 만약에 그러고 중요한 것은 경영 능력이 떨어질 때 네. 그러면 사모펀드는 저거는 내가 지금 사서 가치를 효율화하고 구조 개선하면 가치가 올라가겠네? 네. 그럼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치를 올린 다음에 파는 거니까 네. 그런 구조로 이제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더 네. 중요한 것은 사실은 과거의 우리 흐름이 이제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아직도 가장 주요한 투자 수단입니다만 선진국은 대부분 금융자산이 투자 수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투자 수단으로서의 사모펀드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이쪽에 돈이 몰리고 그러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좋은 자산을 사서 가치를 올려서 팔고 나서 수익을 올리는 거. 네. 그래서 투자자들의 돈을 이 구조가 기본적으로 선진국형 투자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오너 경영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보면서 오너 경영하고 그 사모펀드 경영의 어떤 사례가 좀 비교가 돼서 얘기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게 저는 참 비교하면 안 되는 걸 비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너 경영의 사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오너 경영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장기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 오너 경영은 저는 100% 찬성하는 게 창업자 오너 경영 100%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업가 정신을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100% 찬성. 근데 이게 2세, 3세, 4세로 내려가면 그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지배구조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네. 탄탄하게 끌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우리 오노경영이라고 하는데 뭐 갑질 뭡니까 저기 사익 편취 뭐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오노경영에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거고 네. 이걸 어떻게 그런 매기가 하나 들어와서 네. 그런 좀 더 지배 구조를 좀 개선하고 주주 친화적인 구조로 만들고 이렇게 해 주느냐 네.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면 네. 사실은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사모펀드가 더 많이 들어와서 우리 기업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될 거라는 그런 대세의 흐름은 좀 생긴 네, 거라는 네. 말씀이신데 하지만 이제 들어와서 아까 매기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네. 물론 시장이 경종을 울리고 뭐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겠지만 거기도 나름대로 좀 뭔가 막 휘젓고 다니고만 할 수는 없는 그렇죠, 어떤 그렇죠, 규제책이라든가 그렇죠. 제도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사실은 이게 이제 민간 투자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기는 쉽지는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예컨대 요번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본이 약 44% 3조 2천억 7조 2천억 중에서 네. 4조가 레버리지잖아요. 대출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조금 문제를 좀 삼아야 돼. 이게 좀 거꾸로 되면 비율이 조금 괜찮을 그렇죠. 텐데. 거꾸로 우리 집을 되면 살 때도 자기가 한 60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빚으로만 사면 네. 힘들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좀 더 많이 가져와서 살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다른 나라는 거의 규제가 없습니다. 없죠 오히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규제라고 할 때 약간 표정이 어쨌거나 좀 뭔가 처음부터 자기 자본이 좀 더 높았으면은 네. 그러면 이런 네. 문제가 좀 덜했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경영 상황의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모펀드들이 글로벌로 확장해서 영역 활동을 하는데 한국에 와서 굳이 우리가 이렇게 자본을 많이 넣어서 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방지할 수 없다라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예컨대 우리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실은 이 합병을 하게 되면 예, 대규모 합병이 일어나는 경우는 시장 경쟁에 저해가 되느냐 이런 거 이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 살짝 그런 걸 좀 얹어 갖고 네. 평가하는 기준으로 써도 상관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 홈플러스 사태가 혹시라도 제2의 TMF 사태처럼 협력사는 물론이고 금융권까지 영향이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벌써부터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어떤 걸 좀 살펴봐야 되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짚어주신다면요. 근데 뭐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는 3,400억을 갚겠다. 그러니까 상거래 채권이죠.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채권이 아니고 상거래 채권이에요. 네. 이 상거래 채권은 납품하는 업체 그다음에 물건을 판매했던 업체에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네. 여기 이제 그야말로 우리 이 소상공인들이나 네. 자영업자들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서 네. 이 부분이 제대로 변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일단 거를 3,400억 상환 완료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1,600억인가 뭐 더 한다 가용 하니까 현금이 있다니까. 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MBK가 이런 결정을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금융채권에 대한 이자를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거를 상환하는 걸 좀 유예하겠다 이런 측면의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네. 홈플러스 입장에서도 MBK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보호 문제 네. 그리고 거래 채권의 변제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혹시 고려아인 경영권 분쟁의 영품과 손잡은 MBK 파트너스는 영향은 영향 있을까라고? 없죠. 뭐 이미 구조가 다 만들어져 있고요. 네. 거기는 이제 법원의 판결도 나온 상태라서 어쩌면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이 하도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뭐라 그럴까요? 댓글 달고 막 이렇게 하면 투자자들이 좀 발을 뺄 수는 있겠으나 네. 제가 보기엔 이미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 그거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9분입니다.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 어떻게 투자에 접근해야 하는지를 다룬 책이라고 합니다. 소음과 투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제가 좀 소음하고 투자. 예. 소음이 노이즈 뭐 이런 거 맞죠. 영어로 네. 노이즈죠. 네. 예. 보통 많은 분들이 투자하실 때 좋은 정보를 찾아 나서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정보도 가급적이면 현재 발생하는 사건에 관련된 시적절한 정보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너튜브 같은 데서도 썸네일 제목을 굉장히 강하게 뽑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투자 실적과. 그 자체가 소음이다. 예, 네. 그 저자는 정보의 양과 투자 실적은 거의 관계가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해봤자 그게 그쵸. 성과로 반드시 예, 이어지는 건 이어지지 아니다. 아니다. 거의 아니다. 예, 거의 아니다. 확실히 여기서 이제 그런 각종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데이터 많이 네. 나오는데 그래서 정보를 볼 때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부가 중요하다. 루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여부. 네. 그다음에 그 정부 제공자의 신뢰도가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실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떤 시의적절한 정보, 인기 있는 정보를 찾다 보게 되면 어떤 형태의 매매 행위가 나타나냐, 발생하게 되냐면 일단 거래 횟수가 많아져요. 네. 매매 횟수가 많아지면 우리가 이건 전문 용어로는 회전율이 높아진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펀드든 개인 투자자든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네. 회전율이 높은 사람들의 수익률이 나쁘다는 연구 결과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오래 보유한 사람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고 네. 매매 횟수가 높으면 자연스럽게 거래 비용도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 수익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에 끌리냐면 일단 정보가 흥미롭고 재밌다는 겁니다. 당연히 재밌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장기 분산 투자인데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기 분산 투자는 아무리 말을 해도 재미가 없다. 금방 얼마 만에 탁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성과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기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정보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뭐 과거에 보면 요즘도 그 너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특히 엔비디아, 테슬라 정보는 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가끔 네. 보지만 네. 그게 과연 내가 투자를 할 때 의사결정에 얼마만큼 도움될까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 설명이고 출연자가 나와서 어떻게 예측하는 거예요. 개인의 또 그쵸. 뭐 신념에 찬 예측일 수도 예. 있는 거고. 근데 그런데 막상 투자를 하다 할 때 그게 이렇게 떠올라서 예. 투자를 오히려 제대로 못할 수도 더 못한다는 있을 것 거죠. 같아요. 그러니까 저자 얘기는 예. 어떤 주식의 인기도와 사람들의 관심도와 수익률의 관계를 분석을 하면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다. 뭐냐면 반대로 심지어 된다는 마이너스라고요?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인기 있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관심들을 많이 모았던 종목들을 보면 우리 S&P 500과 같은 시장 수익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15년 동안 시장 수익률이 이긴 예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미국 역사상.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정보가 나의 투자 실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투자 실적을 높이는 요인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이 책의 저자는 굉장히 강조하고 아니, 있는 거죠.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도 아니고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그럼 예. 정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부의 부의 상관관계다. 상관관계죠. 이렇다라면은 이건 아예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저자는 좀 약간 너무 세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월가의 저명한 그 투자 전략가거든요. 리차드 번스타인. 네, 리차드 네. 번스타인이라고 뭐 국내 책도 몇 가지에 번역돼서 나와 있는 분인데 자기는 그래서 일간지도 안 본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어.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자, 그렇다면 어떻게 뭘 보고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고 권하고 이제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제가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만 지금 세 가지만 제가 추려 갖고 왔어요. 네. 첫 번째 저자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총 자본의 관점에서 봐라. 총 자본이라는 게 우리는 투자 그럼 갖고 있는 돈 주로 금융 자본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자본의 개념은 자기 인적 자본, 네.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을 가졌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마다 산업이 달라요. 이를테면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도시였고 네. 피츠버그는 철강 철강. 도시죠. 그러니까 피츠버그 미식 축구팀 이름이 스틸러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에 기술 기업이 많이 모여 있고 뭐 최근엔 그렇지는 않지만 텍사스 같은 데는 원유 기업이 많이 모여 있는 아무래도 이런 그렇죠. 식으로 구분되어 네, 있는데 네.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 회사의 월급을 받고 있고 네. 그리고 자기가 그 지역에 집까지 가지고 있으면 괜찮긴 한데 분산 투자 개념에서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사실은 뭐 포항이나 울산 이런 도시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뭐 네. 그 조선업이 모여 있는 거제도 같은 곳이 아마 네, 이렇게 네. 해당될 것인데 미국은 많거든요 그런 지역이. 근데 산업이 어려워지면 한 산업군이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되면 되면은 그 미국은 또 구조 조정이 굉장히 쉽잖아요. 네, 그럼- 인력도 구조 조정하고 집값도 어, 떨어지고 네. 자기가 우리 회사 주식까지 가지고 있으면 주가도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이것은 일종의 몰빵 투자라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뭐냐면 자기 직업과 상관관계가 낮은 그런 주식이나 그런 자산을 가져야 된다. 네. 그래서 총 자본의 관점에서 분산 투자를 바라봐라. 자신의 직업과 다른 성격의 예. 자산. 그렇죠. 또 처음에는 총 자본 중에서 인적 자본의 가치라고 하셨길래 예. 자기가 잘하는 거 예. 그쪽을 계속 보라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가 속해 있는 업종이라는 개념에 더 가까운 거죠. 네, 어떤 업종에 네, 있느냐. 네. 두 번째가 얘기하는 게 사건이 아니라 시간에 초점을 맞춰라. 이거는 이해돼요. 예, 예. 우리가 또 포트폴리오를 짤 때 갑자기 어떤 뉴스가 빵 하고 나오면 갑자기 매매가 확 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분석을 해보면 거의 나오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맞춰서 리밸런싱 포트폴리오를 제조하는 게 좋은데 간단한 예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우리가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60대 40을 이게 황금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국에서. 그럼 뭐냐면 이게 1년마다 비율이 변할 거 아니에요. 주식의 가격이 변하니까. 네. 그때마다 다시 비중을 60대 40으로 다시 맞추는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시간에 맞추는 전략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낸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세 번째로는 현금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자산 배분할 때 가장 기본이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결정하는 건데 네. 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식과 채권의 비율보다는 주식과 현금의 비율이 훨씬 더 낫다. 분산 투자 측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저자는 개인 투자자가 이제 채권을 이렇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일정 정도의 현금 비중을 가져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오히려 좀 훨씬 더 낫고 그런 비율을 일정하게 이제 맞춰놓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 해나가는 전략이 어떤 이벤트에 관련된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낸다라고 네.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소음과 투자, 부재가 소음을 받아 주식시장에서 알짜 정보만 뽑아내는 법이에요. 자, 일단 투자 기간이 소음을 줄이는 강력한 변수라고 이 책에서 예.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면서요. 예. 이 얘기 조금 더 해주신다면요. 그 1971년도부터 2000년 12월까지 29년간의 데이터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거의 한 네. 30년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한 겁니다. 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투자 스타일이 있거든요. 성장주 투자, 뭐 가치주 투자, 대형주, 소형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의 시가총액이나 아니면 운영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스타일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재미난 것이 스타일이나 그러니까 가치주냐 성장주 스타일이냐 대형주냐 소형주냐 상관없이 네. 10년이 지나고 나게 되면 대부분 대부분 수익률이 플러스다. 그러니까 오히려 스타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기간이. 기간. 그러니까 네. 이거 자체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랜 기간 투자하는 것 자체가 소음을 걸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데 저자가 제시하는 기간은 몇 년이냐면요. 10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밝혀요. 개인 투자자가 생각할 수 있는 자기가 보기에 최장의 시간이 10년 정도 된다고 본다. 자기는. 근데 또 10년씩 하긴 쉽진 않죠. 근데 이제 뭐 제가 투자 연금센터에 있으니까 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 여러분들께서 적립식으로 10년 이상 하시거든요. 그거하고 일반 그 직접 투자 주식 하는 건 좀 다르죠. 사실 잘 네. 못하시죠. 예. 예. 저도 사실은 10년씩 제가 ETF나 펀드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네. 솔직히 저도 이 의견에 정말 공감하는 게 단 한 개도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 수익률의 편차는 있지만 네. 예, 이렇게 10년 이상 제가 적립식으로 불입했던 것들은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자의 얘기는 그거죠. 10년 동안 투자한다면 1년 단위로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도가 훨씬 낮아지고 손실 확률은 거의 없어진다. 네. 예, 물론 이게 이제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반드시 보여주진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투자 기간을 10년 이상 설정해서 내가 그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네, 네. 상당한 소음을 걸러내고 네.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주식을 사는데 5년 이상 내가 보유할 만한 종목을 사려고 접근하는 거와 네. 내일 당장 오를 주식을 사려고 접근할 때는 분석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겠죠. 그리고 내가 받아들인 뉴스도 달라지거든요. 달라지겠죠. 그렇죠. 오히려 네, 이런 네. 어떤 내일 당장 오를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은 루머나 호재를 많이 찾으실 거예요. 네. 근데 한 3년이나 5년만 생각하셔도 이 기업이 정말 3년, 5년 동안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네. 과연 이 경영자는 주주들을 위한 네. 아니면 좀 전에 방송 들었었는데 과연 지배 구조에 있어서 대주주 이익만 드는 대주주가 아닐까? 네. 이런 걸 점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 예. 사자마자 바로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근데 이게 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 해가 갈수록 주식 보유 기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단타에서 초단타 매매까지. 원체 네.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이 시간 너무 잘 돼 너무 있기 너무 잘 돼 있기 좋아졌죠. 때문에 네, 그냥. 이게 저자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은 이 IT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소음의 양도 많아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매매 회전율도 굉장히 높아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성과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때 못 사고 제때 못 파는 게 소음 탓이라고 저자가 얘기하면서 예. 이제 소음을 잘 걸러내기 위한 어떤 필터링, 예. 걸러내는 게 필터잖아요. 그 기준을 뭘로 그럼 이게 제시하고 이제 있어요?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만 제가 들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필터링은 뭐냐면 왜 자신이 투자하는 종목이 다른 종목보다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 종목이 다른 종목보다 왜 좋은가. 누군가 물었고 내가 자문했을 때 대답을 못하면 하면 안 되겠네요. 네,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뭐 ETF나 이런 펀드 같은 걸 이용해서 간접 네. 투자하는 게 더 좋은 대안이다. 또 필터링 두 기준은요? 번째 뭐냐면 투자를 고려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나만 처지는 것 예. 같아서 옆에 이 돈 많이 종목을 본것 같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네. 내가 친구에게 들었는가. 어. 그 증권회사 그 직원에게 소개로? 들었는가. 예.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안 것인가. TV 등 언론 통해서 안 것인가. 그럼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 돈을 번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굉장히 얼마 전에 점심 먹으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부동산 전문가인데 그 형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을 살 때나 투자 의사 결정할 때는 반드시 네. 자기보다 부자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자기랑 비슷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과 그걸 장기간에 걸쳐서 실적을 가진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렇지 않고 정보만 제공하는 사람한테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같은 거에 너튜브 같은 거에서만 딱 보시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신뢰도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 사람 계좌에 정말 진정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아무래도 좀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지. 그쵸. 100%뭐 또 돈이 있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투자의 건 100%는 아니겠죠. 없죠.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래서 또 하나는요. 세 번째 인기 종목인가 소외 종목인가. 그러니까 소음은 주로 인기 종목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 한국사 2년 전인가요? 엄청 올랐었죠. 어마어마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한 번 크게 시세를 낸 인기주는 반드시 얼어붙게 되어 있다. 얼어붙게 돼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기주와 관련된 소음은 멀리하는 게 좋다. 참 쉽진 않죠. 항상심을 유지하면서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예. 자, 오늘 그 소음과 투자라는 리처드 번스타인의 책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 끝으로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기예보 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주가 예측이라는 게 그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날씨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막 뉴스를 보더라도 100%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계절이 봄인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계절이 봄이라는 건 뉴스가 안 돼요. 네. 근데 월요일 날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뉴스가 돼요. 이렇게 확실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 와닿는데요. 네, 얘기가. 그러니까 저자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 주식 예측이라는 것은 일기예보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 네. 그렇지만 계절은 확실하기 때문에 주말에 눈이 온다는 얘기 잠깐 있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그쵸. 점점 봄 그렇죠. 봄이 오고 봄을 있는 맞이하고 거죠. 그러니까 있다. 봄에 맞게 네.
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이런 것을 추구해라. 그러면 소음을 알겠습니다. 걸러낼 수 있다. 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었습니다. 있죠. 소음과 투자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